대통령2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지도부 리스크,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분위기 살벌했어요. 보시죠. 저번 최고위원회 회의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참에 전광훈 목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김병민 씨, 예. 저때 계셨죠, 저기? 제 오른쪽이 김기현 대표, 예. 제 왼쪽이 태영호. 중간에 계셨어요? 중간에 계속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지? 뭐 그런 고민이 좀 있었죠. 게다가 그때는 한미 정상회담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예. 최고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이어서 가능하면 지도부 인사들의 모두 발언은 이 한미 정상회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좀 개인에 관한 신상 얘기를 꺼내서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조금 맞지 않았던 때였죠. 김병민 최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다 이 분위기 뭐지? 이런 느낌? 그 본인에 대한 개인 신상 발언 플러스 전광훈이라고는 세 글자. 예. 이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 단어가 나와서 그 당시에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엄한 곳에 나는 구걸하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엄한 곳에 구걸한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거죠. 이거 김기현 대표 저격한 거야? 뭐 해석들이 막 난무했는데요. 태의원의 이 강한 태도는 제주 4.3 발언, 또 김구 선생 발언 뭐 이런 거 한 다음에도 사과할 생각 없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했어요. 저 태영호 의원께서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기 전에 예. 저에게 좀 찾아왔어요. 태영이요? 그래서 저에게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3번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처음 초선 의원이 좀 정치를 자기가 신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학습하려고 그런 거 했는데 나중에 이제 최고위원 뜻을 도전한다. 이제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것은 북한에서는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배운 이 한국 근대사 그러니까 거기에는 4.3도 나오고 또 김구 선생에 대해서 북한에서 그때 있었던 그런 일. 배운 대로.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나름 자기는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내 이 우리 국민들의 언론의 이 환경과 정서에 대해서 조금 자신과의 그 괴리가 좀 있어요. 저는 태영호 의원이 뭐 북한 체제에 대해서 다른 모든 걸 부정하면서 북한 체제에서 배운 역사관은 왜 부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열광하는 소수의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극우 코인을 탄 거죠. 극우 코인을 아니 그래서 최고위원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3은 김일성의 지시다라는 자석을 딱 대니까 쇳가루가 쫙 모인 거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참 표현도 희한하게 그렇게 표를 모은 겁니다. 태영호 의원이 그게 아니고서 다들 부정적으로 봤어요. 사실 떨어질 거란 예상이 많았죠. 그리고 출발할 때 지지율도 굉장히 낮았고. 네. 근데 그걸 이제 회심에 어떻게 보면 승부수로 던져가지고 재미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김기현 대표가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태영호 의원이 가만히 이제 내년 총선 공천 상황까지 염두에 보니까 강남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쉬운 데가 아니에요. 본인이 대한민국의 기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데 또 공천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자기 갈 길 가야죠.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사과하라 말하고 자제하라 말하고 그런 나는 전광훈 같은 사람한테 가 손 안 벌렸어 라는 얘기를 면전에서 대놓고 한 겁니다. 자기 정치한 거다. 너무 확대 해석한 거예요. 확대 해석입니까? 두 분이 사실 해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박 의원님 분석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임기가 4년이잖아요. 예. 맨 처음 1년째는 당과 나의 생각에 다르면 나는 나의 생각을 고집할 겁니다. 라는 모범 사례를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이 2년 지나서 3년 때부터 조금씩 바뀝니다. 어떡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남으면 예. 공천 못 받게 생겼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경선을 통한
공천 확정이 되다 보니 지지층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의 어떤 그 믿음을 보여주느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분명히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맨 처음 약간은 우리 국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겸손한 모습, 막 먹방도 하고 하는 예. 뭐 적응하려고 하는 랩도 하셨어요, 이분. 이런 모습에서 지금은 갑자기 뭐 정치 구단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구나. 재선을 가는 길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자, 여기서 출범한 지 2달 정도 된 시점에서 이 리더십이 총선까지 이어질 것인가? 김병민 최고위원. 총선까지 이어지죠. 당연히 아니, 당연히 이어지죠. 제가 오늘 발언을 잘 기억해 주시고 예. 총선 때 꼭 한번 제 발언을 다시 한번 복귀시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현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김기현 대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게 나 혼자 살겠다고 막 잘난 척 얘기하는 정신이 있으면 그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민주당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막 불거질 때 혼자 살겠다고 당 전체가 망가지냐 이런 비판을 밖에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갖고 있는 리더십은 본인이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관리하고 조정하면서 가는 리더십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왜 김기현 대표가 잘 안 보이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그 민감한 갈등 관리를 하긴 최적임자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제 기능 잘 하도록 국민이 노력할 거고 그래서 민주당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는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이 5명인데 예. 지금 최고위원들의 스피커가 다 꺼지거나 고장났어요.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지금 이제 유일하게 살아있는 스피커예요. 근데 여기까지 꺼지면은 4명이 이게 불능화되면은 그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 계속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기를 자신 바라고요.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저는 실수 안 할 거라고 하더라도 나오지 우리 않습니다. 뭐 박 의원님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 이 스피커 끄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분은 대기만성이에요. 제가 이분 참 많이 경험했는데 이분 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자요.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할 줄 몰라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을 위해서 자기는 늘 낮추는 입장이죠.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은 제가 볼 때 한번 보십시오. 5,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 리더십은 나올 겁니다.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도력은 굳건할 것이다. 그래, 라고 맞는 생각해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나경원 죽이고 이러면서 간신히 김대리 만들어 놨는데 김대리요? 그거를 어떻게 흔들겠습니까? 그래야 김기현 대표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22대 총선 공천 그림을 짤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면 수도권 의원들 먼저 나서서 우리 정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무조건 골키퍼 민주당의 공격수 김병민 의원마저도 사실 결별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얼굴이 총선에서 빨개지셨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네. 혼자서 독자 생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근데 저는 뭐 용산이 김기현 대표 리더십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요. 비대위라는 과거에 전례가 많았던 그런 체제도 있고 또 선거가 임박하면 공관위, 뭐 선대위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아서 가면 되는 거죠. 김기현 대표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정치권 내 공통된 평가예요. 저도 19대 국회 때 제가 이제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할 때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셨어요. 보통은 소수당한테 그 여야 협상한 거 잘 얘기 안 해주거든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성실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분인 건 맞는데 이분이 이제 대표가 되는 과정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이게 당을 위한 서번트가 아니고 용산을 위한 서번트가 되면 거기서 이제 리더십의 한계가 발생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런 민심을 대통령한테 여과 없이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시만 받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할 말은 해야 된다. 이게 상임 고문들의 주문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사실은 자기 공간이 나오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의 독자적인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한마디만 딱 덧붙이면 김기현 대표가 만약 자기를 막 빛내기 위한 정치인이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내가 대통령 만나고 왔어.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 본인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포장되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처음 지도부 출범하고 나서 같이 미팅을 하고 난 다음 공표했던 게 한 달에 2번 정도 당대표, 대통령과의 정례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례 회동이 한 번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비공개로 한 달에 2번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김기현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전달하지만 밖에 어디에도 그런 얘기를 공표하지 않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리더십이 대기만성으로 곧 나올 거라고 하니까 2달만 지켜보시죠. 전달했는데 저런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